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뒷방상영관의 배, 나물, 노랑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러분? 먼저 나물 씨부터 근황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지난주에도 녹음을 했어서 지난주랑 근황이 별 다른 변화가 없긴 한데 그냥 밀린 영화들 같은 거 많이 보고 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그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의 새 앨범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즐겨 듣고 있고 그리고 그냥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읽는 건 아닌데 사르트르의 마일리라고 자기 자서전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흥미로워서 그 책을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녹음을 해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와서 저희 엄마네 집에서 정말 방탕한 생활을 즐기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9시쯤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고 또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고 점심을 안 먹고 거의 아이스크림은 다 하루에 5개씩 먹으면서 와, 진짜 방탕해요. 무슨 아이스크림이에요? 여러 가지인데 뭐 누가바, 보석바, 돼지바, 메로나 클래식하죠. 클래식을 좋아하시네요. 생귤탱귤도 있고 뭐 생귤탱귤. 아만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로 저희 그냥 집에 있는 것들. 되게 편식 없이 아이스크림을 잘 드시네요, 다. 모든 그냥 맛을. 있는 걸 그냥 냉동실에 있는 걸 다 먹겠다라는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이 그냥 생기나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통 제가 자취를 하면은 다 제가 사야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 집에 가면 그냥 저도 모르게 부모님이 채워놓으신단 말이에요. 항상 냉장고 가득 차 있고. 그럼 저는 항상 그 냉장고를 뒤져서 찾아내요. 제가 그걸로 되게 유명한 건 아니고 그게 저의 특기거든요. 너도 먹을 것을 참 잘 찾아낸다. 저희 오빠에 비해서 저는 항상 먹을 것을 찾아내거든요. 집에 가면 먼저 냉장고부터 열어요. 그래서 이거 먹을 거다 하고 엄마 아빠가 권하기도 전에 잘 먹는 그런 아이여가지고 그래서 사실 집에 오면 제가 자취하는 서울 집에 오면은 저는 간식을 전혀 먹지 않아요. 왜냐면 돈이 아깝기 때문에. 그건 제 돈으로 사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엄마 아빠 집에 가면은 그 냉장고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먹겠다라는 각오로 그래서 진짜 뭘 많이 먹었어요. 미역국 엄마가 끓여줘가지고 미역국이랑 신김치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계란 후라이까지 해서 그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그것까지 먹고 그렇게 왔습니다. 데카당트. 듣기만 해도 정말 좋은 요양이었던 것 같네요. 맞아요. 저도 비슷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 저는 요즘에 책을 빌려보는 맛에 빠져서 그러니까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보기 시작했어요. 원래 책을 거의 사서 읽었었는데 빌려보니까 좋더라고요. 돈도 안 들고 그리고 읽고 싶은 책들이 거의 도서관에 있고 그리고 저는 만화책 빌려보는 걸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 만화책 꽤 많아서 바닷말 다이어리를 읽었고 텐마루에서 모든 게 달라졌다 라는 만화책도 읽고 그래픽 노블도 빌려봤는데 최근에 앨리슨 백델의 펀홈을 빌려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책상에 책 이렇게 쌓이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밀물 썰물처럼 쌓였다 없어지고 쌓였다 없어지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방에 계속 쌓이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네. 전 사실 되게 악명 높은 연체자여가지고 제가 정말 도서관에 연체료를 얼마를 기부했는지 모를 정도로. 근데 되게 좋네요.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는 거.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저희의 근황이었고요. 잠시 홍보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저희 뒷방 상영관은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에 뒷방 상영관 상영 영화 일정에 대한 소개글과 여러 가지 게시물들이 업로드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에 뒷방 상영관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사연과 질문을 받고 있어요. 익명으로 보내주실 거면 에스크로 보내주시면 되고 에스크 주소는 팟빵 공지사항과 인스타 프로필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팟빵 댓글, 인스타 DM과 댓글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의 뒷방 상영관 오늘은 141번째 영화죠. 제목은 태양은 가득히입니다. 저희 태양은 가득히 선정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약간 제가 하자고 한 영화인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원래 저는 빈 벤더스의 미국인 친구라는 영화를 보고서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가님의 다른 소설들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는데 직방 친구들이 재밌을 것 같다고 해주셔가지고 태양은 가득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훌륭한 여름 영화인 것 같기도 해요. 바다와 한 대낮에 쨍쨍한 하늘이 나오는 이탈리아 섬과 네, 제 느낌에는 이 영화는 너무 더워요. 덥죠. 어때요? 근데 이제 저희가 7월 영화들이 좀 여름 영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가 더웠다면 다음 왕종이나 콰이어트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또 되게 공포로 서늘하게 하는 영화고 또 이제 루카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배경에 또 되게 그 태양은 가득히의 배경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루카에 나오는 배경도 이탈리아의 어떤 항구 마을, 작은 항구 마을 배경이라서 그런 연관성이 있네요. 더운 것도 여름이니까 여름 영화죠. 그죠? 맞아. 그러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트리비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러니까 태양은 가득히가 원작 소설이 있죠. 나물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원작 소설인데 이 원작 작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분 되게 멋진 분이신 것 같아요. 멋지죠? 패트리샤 하이스미스 이분은 일단 텍사스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자라기는 또 뉴욕에서 자라셨고 유명해진 다음에는 유럽에서 계속 집필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가 그 캐롤을 했었는데 캐롤의 원작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죠. 그 소금의 값이라는 소설을 쓰셨었는데 이 소설은 그 레즈비언 소설이라서 레즈비언을 다룬 소설이라서 처음에 내실 때는 가명으로 내셨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쓴 거라고 밝히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열차 안에 낯선 자들이라고 이 영화로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작품으로 되게 유명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되게 탄탄대로를 계속 달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플리 시리즈의 작가로도 되게 유명하시고 1955년에 처음 재능 있는 리플리 씨라는 책을 출간을 하신 다음에 계속 이제 5권까지인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5권까지인가 내셨고 다 판권이 팔려서 영화화도 되게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집필 작업을 하실 때 소재에 대한 걱정이 없으셨대요. 고갈 없이 계속 써나가는 다작 작가시라고 하시고 또 글 쓰는 것뿐만 아니라 피아노, 조각, 페인팅에 다 조예가 깊으셔서 뭔가 전반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시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스미스 이분이 이제 르네 클레망의 태양은 가득히가 영화화된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재능인의 리플리시라는 자기 작품이 태양은 가득히로 처음 영화화가 된 걸 보고 되게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알랭들롱의 리플리가 리플리랑 자기가 생각하는 리플리랑 비슷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만족감 같은 걸 표현을 하셨고 다만 약간 결말에서 불만이 있으시다고 왜냐하면 여기에 그 영화에서의 리플리는 잡히거든요. 결국 이 모든 범죄 행각이 드러나게 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그 장면이 약간 하이스미스에게는 타협 일종의 어떤 공중 도덕이라 불리는 것과의 타협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해주신 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읽었는데 이 말이 또 너무 멋있어가지고 약간 공중 도덕과의 타협 막 약간 이런 말이 너무 뭔가 시가를 물고 되게 이렇게 우물우물 하시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은 그런 저의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상상이 돼서 멋있으세요. 꼭 원작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음악을 담당하신 분은 니노 로타시죠. 이분이 되게 많은 영화의 음악을 담당하셨는데 되게 유명한 게 대부 1, 2랑 8과 2분의 1?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많아서 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나물 씨가 이분 엄청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니노로타 님은 네, 아까 그 배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대부도 음악을 하셨고 또 로미오와 줄리엣 바즈루어만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전 로미오와 줄리엣 음악도 하시고 또 펠리니랑 거의 대부분의 영화를 작업을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8과 2분의 1도 유명하고 뭐 달콤한 인생 같은 것도 이분이 쓰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워낙 펠리니 영화를 보다가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이분을 알게 된 케이스인데 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이제 주로 그냥 니노 로타라고 치면은 플레이리스트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쭉 듣다가 너무 좋다 막 이러던 곡 중에 하나가 태양은 가득히의 그 사운드 트랙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반가웠어요. 전 영화를 보면서. 그럼 감독님에 대한 얘기를 좀 나중에 하게 되는데 감독님은 르네 클레망 감독님이세요. 30년대부터 다큐멘터리를 많이 찍으셨고 1945년에 철도 전쟁이라는 영화로 좀 장편을 찍기 시작하셨고 금지된 장난,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빗속의 방문객 같은 영화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60년대 누벨바그 감독들의 시대에 좀 비판받던 중견 감독이었대요. 근데 그 와중에 이 태양은 가득히를 찍으면서 되게 인기가 많았고 이 영화가 이 영화로 뭐 다시 그런 비판받는 중견 감독의 자리가 아니라 좀 다시 입지를 다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영화가 다 뭔가 유명한 이름들로 이루어진 영화인 것 같아요. 처음 소개를 하다 보니까 르네 클레망도 다들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또 니노 로타도 유명한 분이고 하이스미스도 워낙 유명하고 또 알랑들롱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세기의 미남이라 항상 꼽히는 배우분이 나오죠. 알랑들롱은 이 태양은 가득히로도 유명하지만 또 되게 다른 많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유명 감독들의 영화에 출연을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은 가득히가 60년 작품인데 안토니오니의
에도 나오시고 또 비스콘티랑은 로코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레오파드로도 같이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화들로도 되게 유명하신 것 같고 또 장피에르 멜빌과는 고독이랑 암흑가의 세 사람 같은 영화들을 같이 많이 찍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알랑들롱은 좀 스캔들이 많은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아, 이분이 칸에서 공로상 같은 거를 받게 됐었는데 근데 이 지점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얼굴 때린 그런 증언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민자들에 대한 되게 보수적인 입장 그리고 극우 정당과의 친분 이런 일들로 유명하신 분이라 네. 이런 사람을 영화제에서 공로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영화제에서는 그런 사생활은 영화에서의 커리어와 관계가 없다라고 우리가 상을 주는 거는 다른 공로한 배우 감독들과 마찬가지로 알랑 들롱에게도 그렇게 상을 주는 거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핑계로 들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영화에서 마르주 역할을 한 마리 라포레 씨가 배우이기도 하고 가수이기도 하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프랑스의 가수인데 주로 포크 음악 커버한 걸로 되게 유명했고 락 음악, 팝 음악 등등 뭐 되게 다양한 장르로 음악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나라에서는 배우보다 가수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해보면 뭐 추억의 샹송 가수 이런 식으로 기억이 되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배우 활동도 되게 많이 하셨고 특히 누벨바그 시기에 딱 이 영화 태양 가득히가 거의 데뷔작이어서 이 영화 히트를 치고 다른 영화에도 되게 많이 출연했고 제가 세봤는데 60년대에만 14편에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작을 하셨고 그리고 80년대 이후로 계속 2019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배우 활동 꾸준하게 하셨더라고요. 또 다른 트리비아 있을까요? 이게 아까 저희가 하이스미스 원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리플리 시리즈가 특히 많이 영화화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작품을 혹시 또 보시고 싶으시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태양은 가득히가 60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빈 벤더스의 미국인 친구라는 영화도 리플리 시리즈의 3권 리플리의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고요. 그다음에 99년에 나온 리플리라고 맷 데이먼이 주연을 하고 주드로 기네스 펠트로 이분 항상 제 이름이 케이트 블란쳇 자꾸 캐롤이라고 제가 말해가지고 케이트 블란쳇도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고 또 리플리의 게임이라고 존 말코비치가 리플리 역할을 맡은 2000년대 영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좀 느낌이 엄청 달라서 그런 각색 같은 걸 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안이라는 인도 타말리어 버전의 영화도 있더라고요. 2012년에. 진짜. 근데 이게 판권 문제 같은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말코비치도 이런 판권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리플리의 게임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계속 만들 만큼 매력을 느끼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뭔가 열차 안의 낯선 자들로 사실 하이스미스의 책을 읽지는 못했지만 영화화된 버전을 처음 보게 된 것 같은데 그때도 되게 영화에 어울리는 스토리라는 생각을 했고 다른 영화들을 보더라도 그 영화의 친화적인 각색을 하면 되게 영화적으로 좋아질 만한
그런 부분이 많은 작품을 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막 열차 살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또 너무 혼자 흥미로워하는 이런 부분인데 열차 살인 같은 거나 뭐 교차 살인에서 이제 서로가 싫어하는 사람을 죽여주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알리바이는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과 관계가 없으니까 뭔가 그런 트릭 같은 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하이스미스가 좀 범죄 소설로 유명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 이분 그 소설이 영화화도 많이 되는데 뭔가 이야기 자체에 뭔가 그런 매력이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저는 더 알고 싶은 부분이기는 왜냐하면 사실 저는 범죄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이야기에 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네. 영화 얘기를 하면서 그 점을 좀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줄거리를 먼저 나물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톰 리플리는 미국인 거부 그린리프와 계약을 맺고 이탈리아에 보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지 않고 이탈리아에서 흥청망청한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 필립을 집으로 데려오는 조건으로 $5,000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리플리는 자신이 필립의 어린 시절 친구인 것처럼 꾸며서 필립에게 접근하고 필립과 쉽게 친해져서 필립의 거처인 몬지벨로와 로마를 오가면서 필립과 함께 망나니 생활을 즐깁니다. 그러나 필립은 아버지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약혼녀 마르지와 유럽에서 결혼을 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소득 없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오자 리플리는 낙심하게 되고 필립과 마르지의 요트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자신을 흉내내고 자신의 재산을 탐내는 것처럼 보이는 리플리의 모습에 필립은 점점 더 리플리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의적으로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필립의 모욕과 멸시를 묵묵히 리플리는 그냥 참아내는데요. 그러다 마침내 바다 한복판에 떠있는 요트에 필립과 둘만 남게 되는 기회가 오고 그래서 좋은 복수의 기회를 리플리는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필립을 죽인 리플리는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재능을 발휘해서 필립의 서명을 완벽하게 익히고 여권을 위조해서 필립 그린리프의 행세를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마르주와 필립의 친구 프레디 등 필립과 리플리를 동시에 아는 사람들이 행적을 감춘 필립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면서 리플리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영화에서의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다시 보기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면부터 얘기해 볼까요? 노랑 씨는 돈을 바꾸러 환전소에 갈 때 이제 리플리가 필립인 것처럼 행세를 하잖아요. 그때의 어떤 서스펜스 같은 게 되게 좋으셨다고. 저는 그냥 딱 이미지로 눈을 되게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주거든요. 마치 홍채 인식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가의 떨림까지 잡아낼 것처럼 그렇게 클로즈업을 하는 게 사실 관객하고 카메라는 이 사람이 그린리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게 마치 자연스럽게 사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치 잡아낼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클로즈업 하는 장면에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배열을 해놓은 것 자체도 이렇게 눈이 그 중간에 확 들어와 있는 것 자체도 되게 그냥 그 장면 이미지 자체가 되게 인상에 많이 남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인식을 못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무라고 배는 그 장면에서 그 필립하고 톰의 눈이 약간 겹쳐졌다고. 맞아요. 눈이 클로즈업 되는데 그게 톰의
눈이었다가 필립의 눈으로 잠깐 바뀌고 다시 톰의 눈으로 돌아오는 그런 식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톰이 은행원을 속일 만큼 되게 당당하게 필립을 연기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까 배 씨가 이렇게 눈만 보면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신 게 되게 그렇구나 했어요. 정말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냥 예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눈, 코, 입 따로 떼서 누군지 맞추는 게임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이게 그 조합을 흐트러 놓으면 누군지 모르겠을 때가 있으니까 정말 알아보기 쉬운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래서 눈에 대해서 저의 눈의 생김새나 사람들의 눈의 생김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게 된 장면이 영화 초반에 톰이 필립의 집에서 필립의 옷을 입어보고 거울 가까이 엄청 가까이 다가가서 자기 눈을 바라보면서 필립인 것처럼 말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거울에 엄청 가까이 가 있어서 그러면은 보이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관객들은 화면 속에서 거울 보고 있는 톰을 보고 있지만 사실 톰은 눈밖에 보이지 않고 너무 가까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가까이 보면은 그러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 클로즈업 자체도 되게 극적이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영화 자체가 되게 컷이 많이 없는 경제적으로 찍힌 장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바스트까지 오는 숏보다는 몸을 다 보여주는 행동 같은 걸 다 보여주면서 그 행동들이 연결되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약간의 실제 행위가 연결되는 것 같은 장면들에서 갑자기 눈에 클로즈업으로 넘어가니까 더 확 다가오는 충격적인 장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식의 클로즈업이 좀 뭔가 소품 같은 거에도 사용이 좀 됐던 것 같고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뭔가 느꼈는데 언어화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행동을 보여주는 부분이 경제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행동 하나하나를 딱딱 끊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 눈 장면이 진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런 서스펜스 얘기를 한 김에 그 톰 리플리가 살인을 하게 되는 두 장면을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기도 한 것 같고 이 살인 장면들이 저는 두 장면 다 엄청 좋았어요. 일단 첫 번째 장면은 이제 정말 태양이 가득히 내리쬐는 바다 한복판에서 이제 호화로운 요트에서 살인이 일어나는데 톰하고 필립이 둘만 남게 돼서 막 얘기를 하는데 필립이 이제 너 나를 죽일 거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죠. 그러면 내 행세를 한다고 해도 이건 어떻게 따라할 거야? 뭐 저건 어떻게 따라할 거야? 이러면서 막 그런 대화도 나누고 그러다 약간 뭔가 딜을 하는 것처럼 너가 가지고 있던 시계를 걸고 나랑 게임을 하자라고 하면서 리플리가 원래 받기로 했던 5,000달러를 자기가 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리플리가 그 딜에 응하지 않죠. 왜냐면 자기는 이제 그린리프로 행세를 하게 되면 5,000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수중에 넣을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카드 게임을 하던 와중에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이 저는 되게 간결하면서 잘 찍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필립은 자기한테 좀 좋은 패가 나와가지고 막 그런 패들을 여기저기 버리고 눈속임을 하고 있는 찰나에 톰은 숨겨놨던 칼을 이제 꺼내 들고 가슴에 딱 꽂죠.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보면은 그 톰이 가지고 있던 시계가 정오의 한 10분 전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12시. 그런 것도 되게 좋고 뭔가 보통은 살인이 되게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되게 비밀스럽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누굴 죽인다는 범죄가. 근데 이 영화는 진짜 정말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살인을 다루고 있다는 점도 좀 신선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칼을 숨기고 있는데 관객자한테는 한번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럼 보면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살인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살인을 할 때는 정말 망설임 없이 맞아. 한 방에 그 단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살인 아까 2번 말씀하셨는데 2번 다 그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저는 전개가 되게 좋았거든요. 이 살인에서는 이렇게 칼로 찌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넘어간 다음에 갑자기 막 바람이 치고 파도가 막 휘몰아치쳐서 톰이 배를 막 몰아가요, 힘겹게. 그러면서 살인을 바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폭풍 같은 파도와 바람 속에서 그래서 이제 배를 몰면서 그 필립의 시체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아까도 그 배씨도 말씀하셨는데 뭔가 살인이라고 하면 되게 결정적이고 위험한 일을 저지른 건데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그게 심리 묘사도 아니고 뭔가 막 휘몰아치는 게 이 사람의 감정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하셨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 환경 속에서 되게 차갑게 리플리는 할 일을 처리를 하는 모습이 저도 뭔가 정확하게는 설명을 못하겠지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리플리가 가진 냉담한 성질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고 저는 되게 그 장면을 보면서 어렵잖아요. 그 막 움직이는 배에서 시체를 처리하는 게.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그래도 해내야 하니까 그 해내야 하는 리플리의 상황에 몰입해서 살인이 간단하지 않은데 그걸 해내고 있는 리플리의 모습은 뭔가 서스펜스를 느끼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처리해야 하니까 그 일을 지켜보는 마음이 좀 뭐랄까 긴장감이 느껴진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보는 사람의 마음 파도가요? 근데 보는 사람은 사실 없는데 그러니까 뭐 있지만 그게 보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그럴 수도 있죠. 진짜. 그러고 보니까 되게 고전 비극을 보면 되게 막 그리스 비극 이런데 항상 코러스가 나와서 막
막 슬프도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하늘이 진노하시네 막 약간 이런 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맞아. 그런 거 항상 이렇게 추임새처럼 넣어줘서 관객들이 몰입을 할 수 있게 또 도두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의 어떤 폭풍 같은 바다가 막 몰아치고 바람이 엄청 불고 이러는 것도 약간 그런 코러스 같은 느낌으로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되게 리플리는 사실 그런 고전적인 영웅하고는 또 거리가 되게 멀잖아요. 이렇게 차갑게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는 모습 같은 거는 좀 오히려 현대 인물? 현대적인 인물에 더 가까운 것 같은? 현대적인 발명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드는데 그런 식의 고전적인 장치랑 리플리의 성격이 좀 달라서 교차되는 지점 같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까 배가 리허설에서 그 이탈리아 몬지벨로인가? 그 몬지벨로 항구에 항상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들이 있고 이제 할아버지들이 막 불길하구만 이런 대사를 혀를 차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런 대사를 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막 코러스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럼 두 번째 살인도 얘기를 해볼까요? 네. 두 번째 살인은 필립 그린리프의 친구인 프레디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프레디까지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프레디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의심을 했기 때문에 죽이게 된 거였죠. 맞아요. 프레디를 죽인 이후에도 프레디를 이렇게 뭘로 찧어서 쓰러뜨린 다음에 역시나 바로 처리를 하지 않고 창밖을 보는데 창밖에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고 되게 잔잔하고 차분한 음악이 흐르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아가지고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너무 막 그 뭔가 나른한 오후 같은 그런 일상적인 느낌이 들고 그래서 시간이 이제 지난 다음에 밤이 되길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제 밤이 돼서 그 시체를 처리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같은 음악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고 들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보는 사람 마음이 이번엔 또 차분한 거예요. 그런 연출이 되게 재밌었어요. 맞죠. 되게 이 프레디를 죽일 때 보면 진짜 노랑 씨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나른한 오후의 느낌 같은 게 되게 잘 살아있고 그 창밖을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데 아이들 옷 색깔이 약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막 이렇거든요. 멀리서도 잘 보이게끔 그런 색깔인 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 프레디가 죽을 때 보면은 그 가정부 아주머니 약간 집을 관리해 주시는 아주머니가 그 식료품 봉투 같은 거를 전달을 한 거를 그대로 들고 이제 톰한테 말을 걸러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식료품 봉투를 프레디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가 찧어서 이제 프레디가 죽고 나서 식료품 봉투도 같이 엎어지는데 그럼 막 빨간색, 파란색 막 파프리카랑 사과 같은 게 막 다 같이 엎어지거든요. 닭이랑. 아, 맞아. 그때 되게 그 색감 같은 것도 좋고 그 밖에 애들이 놀고 있는 그 아이들의 옷 색깔이랑 되게 겹쳐지면서 그런 연출을 엄청 신경 쓰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사실 그 쓰러진 바구니를 보면서 사실 프레디를 죽이기 전에 톰이 시장을 거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막 이것저것 구경하고 그런데 떨어진 생선 머리 토막이 있었어요. 근데 맞아. 그 장면이 저는 프레디 살인 장면에서 생각이 났었거든요.
맞아. 그게 또 그런 그런 약간 사물이랄까 소품 같은 게 죽음이랑 잘 연결이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프레디를 살인을 하고 나서 닭 요리를 이렇게 오븐에 넣어놨었잖아요. 그래서 오븐에서 닭 요리를 꺼내서 먹는 장면을 뒷모습으로 이렇게 찍은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뭔가 이렇게 대놓고 얘가 정말 사이코패스다. 얘는 정말 아무런 도덕적인 죄책감 같은 게 없다. 이런 거를 대놓고 이렇게 막 쩝쩝거리면서 먹는 앞모습으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되게 이렇게 조용히 뒷모습으로 촬영을 한 것도 너무 좋고 그 뒤에 서랍이 약간 열려 있는데 그것도 엄청 그냥 혼자서 좋아하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를 깜빡하고 못했는데 프레디 죽이고 닭을 먹지만 배에서 필립을 죽이고 나서 배에서는 과일을 꺼내서 먹잖아요. 근데 그걸 먹을 때 되게 약간 개걸스럽고 거칠게 한 입을 이렇게 꽉 베어 물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놀라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과일을 먹는 장면.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사실 살인을 하고 나서 뭘 먹을 수 있는 그 위장 상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들? 그러니까 욕망을 채우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일관되긴 하죠. 그런 되게 그런 배가 느낌이에요. 아까 그 톰에 대해서 약간 포식자 같다고 네, 프레데터 같다고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맥락이랑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떨어지는 식료품, 특히 닭을 보면서 뭔가 되게 일상적인 사물을 저기다 집어넣어 놨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죽음을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는 게 뭔가 지금 생각을 하면서 좀 재밌네요.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프레디를 죽이고 창밖에 평온한 풍경을 보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나물 씨는 떨어진 과일을 떠올리게 한다고 하셨고 네. 살인 이후에 근데 노랑 씨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장면 평온한 느낌? 그냥 평온한 느낌? 창밖의 풍경이? 근데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뭔가 색감이 비슷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창밖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시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밖에 너무 대낮이라 사람이 많잖아요. 그냥 그런 거를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노랑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아무 생각이 들진 않았고 그 차분함이 놀라웠어요. 일단은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차분하지? 그게 약간 톰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나? 그냥 연출 자체도 그 앞에 살인 이후에 제가 저 살인 이후가 되게 재밌네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보다가 이번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는 엄청 차분한 음악이랑 그런 일상적인 풍경이 나오니까 이건 또 이렇게 안 해? 약간 이런 그리고 사실 정말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살인이 일어났지만 그냥 바깥은 그냥 일상적인 하루잖아요. 맞아요. 뭔가 문득 이렇게 뭔가 제가 어디에 몰입하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확 들면은 이렇게 정적 같은 게 느껴지는 순간 있잖아요. 되게 일상적인 뭔가 그런 느낌?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냥 톰이 보는 그대로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왜요?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그 살인 장면 이후에 평온한 모습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뭔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걸 골라서 보여준 거고. 예, 저는 뭔가 사실 영화에서의 살인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살인을 어떻게 보면 뭐 심리적으로 동기화 해준다고 해야 되나? 살인자가 누군가를 죽이는 것 자체가 너무 중대한 범죄잖아요, 인간한테.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해명하려고 하거나 막 그런 영화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 사람이 왜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혹은 막 죽였지만 너무 죄책감이 큰 거죠. 막 그래서 막 심리적으로 너무 동요하고 막 이런 장면들도 되게 영화에서 생각해보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특히 뭔가 이렇게 악인 중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악인 같은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에 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장면이 더 새롭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플리는 뭔가 악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되게 심리 묘사가 다 제거되어 있어가지고 이 인물에 막 딱히 동일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막 이 인물을 이해한다든지 그런 층위에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니면 이 표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바꾸는지 이런 거에 더 흥미가 생기게 되는 그 점이 내면이 별로 없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무서운 게 동기화는 되지 않지만 약간 감탄하게 되지 않나요? 저는 알량들량 너무 멋있는 사람이라서 생긴 것도 멋있고 행동도 멋있고 범죄도 멋있고 살인도 너무 멋있게 처리하는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갑자기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결말이 그랬던 걸까요? 근데 저는 그 살인 동기를 명확하게 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유를 보여주지 않는 살인이라고 묘사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프레디의 경우 두 경우 다. 두 경우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건들을 보여주는데, 근데 저는 사건들로도 심리 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면은 좀 충격적인 장면이, 톰이랑 필립이랑 마르주랑 같이 배에 타고 있다가 톰을 구명보트에 실어놓고 끈을 제대로 묶지 않은 채로 되게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실제로 끈이 풀어지고 거의 톰이 죽을 뻔한 위기에 놓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숨을 자기 손에 쥐고 있는 필립이 자기 손에 톰의 목숨을 쥐고 있는, 뭐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그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설득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이 살인의 동기. 네, 그쵸. 그러니까 뭔가 네. 설득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그게 이유가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게 이유인 것처럼 영화가 연출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냥 그 전부터 필립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고, 필립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사건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건을 보여준다고 해서 심리나 동기를 알려주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영화에서는.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했다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영화에서
그런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난 후에 분노하는 모습이 전혀 그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톰이 뭐 화를 내거나 죽여야겠어라고 막 결심하거나 그런 게 없고 그냥 그 전부터 영수증을 모아왔고 마르주랑 사이가 안 좋게 할 수 있는 귀걸이를 미리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진짜 은밀하다고 느끼는 게 저는 그 귀걸이를 마르주한테 일부러 들키게 해서 마르주가 내리잖아요. 배에서. 그래서 이제 두 명이서 남게 되고 살인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 귀걸이로 마르주를 내리게 한 게 정말 살인을 위해서 그랬던 건지 계획을 처음부터 했던 건지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뭔가 요긴하게 쓰려고 귀걸이를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확실히 약간 이유를 찾으려면 당연히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이성적인 이유지 감정적인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되게 영화가 좀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얘가 재미로 죽인다 진짜 그런 류의 사이코패스들도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재미로 죽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이게 제일 옳은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게 일반인의 도덕, 공중 도덕에는 어긋나는 그런 느낌. 보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봤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이 영화 보고는 평을 찾아보면 알릉도령이 너무 알릉도령이기 때문에 맞아요. 들키지 않기를 바랬다. 뭐 그런 평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뭐 누구는 심리적으로 동기를 찾아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누구는 그의 그 훌륭한 범죄 솜씨의 기술에 감탄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다 다를 것 같아서 혹은 그냥 되게 위험하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좀 그냥 알릉들롱의 카리스마에 그냥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약간 위험하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저한테는 약간 택시 드라이버 같은 영화는 아니어가지고 그건 되게 이렇게 범죄자에게 동기화가 많이 되잖아요. 실제로. 이것도 약간 개인의 감상인가? 아주 안 봐가지고 그런 거 뭔가 약간 그런 조커나 택시 드라이버류의 그런 이렇게 범죄자 끔찍한 범죄자인데 이 사람이 약간 비참한 처지이고 이런 감정적으로 막 혼란스럽고 정신적으로 분열이고 막 사회가 그것에 책임이고 뭐 이런 영화들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 영화는 그런 이유인가 싶긴 해가지고. 근데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애매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동기화하게 하는 영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조커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사람을 골라 사귄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근데 보면은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는데 뭐 사회적인 이유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뭐 그게 상관이 없을 수도 그냥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뭔가 제가 떠오른 생각을 쫓아가기 바빠서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누구는 이 영화를 너무 사회적인 이야기를 안 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계급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뭔가 이유를 없애버리니까 그러니까 증후군이 있고 증후군의 이유는 생각하지 않는 리플리 증후군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왜 그게 생겼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대라고 말하면 뭔가 빼먹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뭔가 리플리 증후군이 리플리 시리즈에서 생겨난 건 맞는데 되게 리플리에 대한 정확한 묘사는 아닌 그런 거더라고요. 약간 유리되는 측면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뭔가 굳이 사회랑 연결시켜 보자면 약간 자본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결국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체가 결국에는 보이는 것과 돈으로 다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너무 동기화가 되면 내면이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긴 해요. 저도 그 리플리 증후군 그걸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99년도 맷 데이먼 주연의 리플리가 그 원작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정말 좀 타인을 동경하고 동일시하고 그가 되고 싶어하고 그를 욕망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강력하게 그게 중심이 되는 이야기라서 근데 이제 뭐 사실 원작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리플리는 그런 욕망보다는 좀 완벽한 범죄로 더 그 당대에는 인기를 끌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고 이 60년 영화는 좀 더 그쪽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정말 99년도 영화는 리플리 증후군을 표현하는 영화였던 것 같고 거기서는 좀 계급 문제가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원작이 미국 영화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미국 사람들인데 60년 영화는 프랑스어로 만들어져가지고 완전 프랑스인이고 맞아. 근데 설정은 샌프란시스코로 자꾸 가재요. 근데 저는 그게 쟤네 왜 샌프란시스코로 가지? 프랑스 파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 프랑스 영화 같아요. 완전 느낌이. 맞아요. 그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런 건데 근데 원작은 또 미국이라서 되게 99년도 영화는 미국 사람들이 만든 영화라서 되게 미국 느낌 많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게 좀 뭔가 이상하게 지금 머릿속에 꼬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미국 사람들이 맞는데 프랑스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해서 그런 게 좀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이게 60년이니까 만들어진 게 그 전쟁이 끝나고 전쟁 기억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였을 것 같고 이때 막 유럽이 되게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확실히 2차 세계대전은. 그러고 나서 뭐 영화계도 그렇고 엄청나게 물밀듯이 자국 영화를 다 밀어내는 헐리우드 영화의 문화의 영향력이 엄청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소설에도 그린리프 가문이 엄청난 거부 가문으로 나오지만 그런 거대한 부를 소유한 그 원인을 찾으려면 프랑스에서 찾을 수 없고 미국으로 설정이 돼야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미국을 욕망하는 게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의 그 전후 영화들에 너무 싫지만 이런 미국의 천박함이 너무 싫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매혹당하는 막 그런 느낌 같은 게 저한테는 좀 좋았던 것 같고 근데 하이스미스의 소설에서는 오히려 하이스미스는 미국에 있다가 유럽에서 집필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리플리 시리즈를 봐도 다 배경이 유럽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분은 진짜 미국 사람이고 미국인들이 주인공인 그런 소설을 썼지만 배경은 계속 유럽을 유지하는 그래서 좀
저는 하나의 꼬임이 더 있는 게 저는 태양은 가득히와 알랑드롱이라는 배우의 이름을 저희 아빠에게서 처음 들어봤는데 아빠가 기억하는 자신이 젊은 시절 극장에서 가서 본 영화들은 뭔가 뭐 미국 약간 뭔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는 영화는 대부분 할리우드 영화이고 그런 그 시대에는 특히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영화가 알랭드롱 뭐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보니까 프랑스 사람이고 네, 60년대 프랑스 영화가 이 영화 되게 잘 된 걸로 알고 있고 알랭드롱도 전 세계적인 스타였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아니고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전 세계적인 스타였다는 게 좀 그냥 약간 맞춰지는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사실이. 그러네요. 이건 좀 맞아. 한국에도 되게 오랫동안 미남 배우 알랑들롱 뭐 약간 이런 그런 느낌으로 막 누구 잘생겼다 하면 너 알랑들롱 닮았다 뭐 이런 게 되게 칭찬이었다고 들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어르신들의 시절에는 한국의 알랑들롱. 맞아 그런 표현. 재밌네요. 그럼 또 다른 장면을 얘기해볼까요? 네. 제가 좀 빠져 있었던 장면이 톰이 필립의 옷을 입고 거울을 보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옷을 바꾸면 마치 그 사람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개츠비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개츠비 소설에서 그러니까 개츠비도 원래는 부유하지 않은 사람인데 뭐 교육을 받고 돈을 교육 받았나요? 아니면 받은 척 했나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무튼 태생과는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많은 것을 꾸며내는데 근데 그 꾸며내는 게 되게 완벽하고 이 사람에 대한 비밀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개츠비가 여는 파티에 간 어떤 사람이 개츠비의 서재에 꽂혀있는 책들이 가짜 책이 아니다라는 걸 발견하고 되게 뭔가 감탄하면서도 그 감탄한다는 사실이 개츠비가 뭔가 완전한 상류층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류층이면 뭐 의심도 하지 않을 테고 따라했다는 걸 잘했네 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상류층의 삶에 속하기 위해서 따라하는 것들이 있지만 뭔가 따라하는 사람은 영원히 닿을 수 없게 되고 뭔가 상류층에 있는 사람은 조금 잘못한 게 있어도 그냥 상류층이고 어떤 따라하려는 사람은 잘못했으면 틀리고 아닌 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흥미로운 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에서도 톰이 필립을 따라하려고 하는 장면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성공을 하지만 뭔가 완전히 필립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보여지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생선 먹을 때 나이프를 쓰는 모습이라든지 그럴 때 필립이 너 완전히 틀렸어. 내 사인은 잘 따라할 수 있지만 칼 쥐는 건 그게 아니야 라고 고쳐준다던가 아니면 톰이 필립을 이미 죽이고 필립 행세를 하면서 얻은 방에 실내 장식에서 보여지는 상류층 아닌 취향을 프레디가 발견한다거나 그런 것들 맞아.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디테일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그렇게 막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런 걸 찾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 톰이 얻은 집이 되게
잘 꾸며놓은 그 과거에는 분명히 상류층들이 살았을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부르주아 계급의 집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는 촌스러운 것이 되어서 이거는 필립의 취향이 아닌 거고 필립은 오히려 모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취향으로 옮겨가는 근데 필립은 부르주아처럼 살든 그 모던한 것을 하든 사실 상관이 없었겠죠. 필립에게는 그것은 그저 취향의 문제일 네. 텐데 근데 톰에게는 그렇지 않게 되어버리는 뭔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영화에서 초점을 맞춘 거는 서명 위조하기가 대표적이죠. 어떤 사람이 될 때. 맞아요. 저는 그 서명을 연습하고 여권 사진을 위조하는 그 장면이 엄청 좋았거든요. 일단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사진기를 파는 가게 같은 데도 들르고 또 막 그 약국 그런 화학약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런 데도 들르고 그래서 이제 여권 사진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또 자신의 사진이 원래 붙어있던 사진인 것처럼 하려고 막 약간 울퉁불퉁한 면 같은 것도 만들고 도장이 찍혀 있는 것처럼 또 서명을 위조하기 위해서는 이제 트레이싱 그 당시에 어떻게 트레이싱이 가능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영사기를 구입한 다음에 이제 벽에다 쏘고 그 벽지 위에다가 하얀 종이를 덧대가지고 스크린처럼 만들어서 그 위에 그 글자를 따라 쓰죠. 그린리프의 서명을 따라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막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엄청 연습을 많이 한 흔적 같은 걸 보여주고 그래서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그 서명을 그런 장면을 보여줘요. 근데 그 장면 하나하나가 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되게 구경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뭔가 이렇게 살인을 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같은 것도 구경의 포인트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따라하는가라는 것도 되게 볼만한 장면. 네. 맞아요. 그리고 생각이 난 장면이 또 있는데 마르주랑 통화하는 장면에서 필립의 말투를 흉내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목소리는 다를 텐데 마르주는 전혀 의심하는 것 같지 않고 얼핏 들으면 필립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말투 따라하는 모습 그것도 되게 구경할 만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구경할 만한 구경거리. 그리고 서명뿐만 아니라 뭔가 필립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통화나 서명이나 아니면 타자기로 쓰는 글들. 맞아요. 그게 필립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들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런 것들 보여지는 그러니까 얼굴이 아니라 스타일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공적인 것들. 그런 식으로 신분을 위조하는 거에 대한 그런 환상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로 우리나라는 표시가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주민등록번호를 바꾼다든지 여권을 뭐 요즘도 항상 범죄 영화를 보면 뭐 위조 여권 만들어서 이제 돌아다니고 위조 신분을 만들어서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이 뭔가 얼굴을 바꾸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저는 사실 보면서 저는 그런 취향을 바꾸는 쪽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라온 환경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나를 이루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뭔가 편지 쓰는 거는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쓰는지 뭐 호칭 어떻게 하는지 하고
쓰면 되는 거고 서명도 따라하면 되는 건데 뭔가 취향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런 선택이 나왔는지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뭔가 다른 자아가 되는 방식을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그 타자기를 쓰는 부분은 좀 되게 작가 같다는 생각도 했고 그러니까 작가가 자기의 소설을 쓰면서 다른 자아가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경험을 하듯이 어떤 이들은 그런 점이 좀 되게 그런 점은 좋았어요. 원작 소설을 더 궁금하게 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그 공적인 것을 위조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데 취향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재밌었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취향보다는 좀 더 쉬운 방법을 택한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근데 저는 맞아요. 저도 좀 되게 동감하는 게 그 99년 리플리랑 영화를 비교해 보시면 더 확실할 것 같은데 99년의 리플리는 뭔가 더 취향과 정체성에 대한 얘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다른 사람 행세를 할 때는 내 취향을 바꿔야 되고 그런 게 나의 취향을 억압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나의 어떤 진정한 정체성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억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이 태양은 가득히는 그런 데 초점이 전혀 없고 네, 좀 더 그런 공적인 문서나 겉으로 따라할 수 있는 서명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99년도 영화 보다 보면 너무 괴로운 게 그 시대가 지금 시대와 더 가까워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60년대 영화는 그냥 그 사람의 돈을 갖고 싶은 거고 나로서 그냥 그의 것을 취하는 것 같은 느낌? 나는 그냥 나로서 그냥 있어도 되는 거고 나의 능력을 활용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거라는 느낌이 든다면 99년도는 나를 계속 부정해야만 하는 일처럼 돼서 그게 너무 괴롭고 좀 근데 거기에 공감되는 부분도 좀 있어서 99년 리플리 얘기가 나온 김에 99년 리플리는 되게 퀴어 코드가 아니라 진짜 그냥 퀴어 영화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영화잖아요. 근데 태양은 가득히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퀴어 코드로 읽을 수도 있지만 퀴어 영화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이 점을 좀 더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99년 리플리는 너무 노골적이라서 약간 너무 교조적이라 해야 되나 심지어 약간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퀴어 정체성에 대한 가시화 같은 건 되게 좋은 지점이지만 그게 뭔가 우리 인간의 모두는 자기 자신이라는 본질이 있잖아. 그걸 우린 찾아야 되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퀴어 정체성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게 저한테는 좀 그렇게 매력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긴 한데 저한테는 조금 네. 저는 좀 그냥 잘 몰라서 60년 걸 보고 99년 걸 다시 봤으니까 60년은 그러니까 원작에는 있었는데 60년에는 일부러 좀 지웠고 그렇기 때문에 99년도에 만들 때는 일부러 더 드러나게 만들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확실히 99년에는 너무 완전 확연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원작을 잘 몰라서 그 원작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가 궁금하고 60년 영화를 만들 때 60년 영화는 정말 뭔가 은근하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보면서 좀 퀴어적인 느낌이 전혀 잘 못 느꼈고 이름이 생각이 톰이 그러니까 필립의 연인인 마르주를 갖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게 필립 그냥 되게 그냥 남성들 사이의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필립하고 톰 사이에 어떤 진짜 동성애적인 관계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관계의 묘한 것 자체가 표현이 됐다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그리고 예를 들면 톰 리플레이를 알랑 들롱이 또 연기를 해서 알랭 들롱은 되게 자아도취적인 연기를 하는 게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은 뭐 나도 저 얼굴이면 하루 종일 거울 봤겠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류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배 씨가 얘기한 것처럼 거울을 보고 뭔가 필립을 흉내낸다거나 이런 장면에서 저는 좀 약간 나르키소스 신화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남을 흉내내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남이 된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남의 어떤 일부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되게 복잡 미묘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떤 모르겠어요. 아까 저희가 리허설에서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적 욕망과 동일시 욕망이 구분이 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뭔가 이게 퀴어적인 욕망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으로도 좀 넘어가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게 좀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나르시시즘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 그 나르시시즘인데 그 안에 타인에 대한 욕망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에 그쵸. 대한 욕망이 나에 대한 사랑이기도 한데 나에 대한 사랑에도 타인에 대한 욕망이 섞여 있다고 좀 그렇게 이해가 되고 확실히 그런 것 같아서 뭐랄까 태양은 가득히의 톰을 보면서는 그러니까 타인이 되고 싶다라기보다는 타인이 가진 것을 욕망하고 그게 나로 다 수렴하는 그러니까 나를 바꿔서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다 나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르시시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퀴어 코드와 연결되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퀴어 이론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너무 거친 발언인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뭔가 과외를 하다가 초등학생 친구랑 과외를 했는데
거기 뒤에 무슨 과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뒤에 이제 나르키소스 신화 같은 게 간단히 실려 있는 거예요. 아마 과학인데 거울에 대한 얘기를 한참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맨 뒤에 나르키소스 신화가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과학 교과서 이제 그런 거 뭐라 하지? 참고서 뭐 이런 거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재미삼아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친구의 반응이 너무 웃긴 게 그럼 이 사람은 동성애자냐는 거예요. 나르키소스는. 그렇게 저한테 질문해서 제가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던 거라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왜냐면 이 사람도 남잔데 거울에 비친 사람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동성애적인 거 아니냐는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 영화랑은 다른 곳에서 한 경험인데 영화를 보면서 그냥 제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데 영화를 보면서 여성 인물들 보면서 동일시를 뭐 남성 인물을 보면서도 많이 하지만 여성 인물들을 보면서도 동일시를 많이 하는데 뭔가 그때에 느끼는 쾌감을 이 정체는 뭘까? 이거는 완벽한 동일시의 쾌감인가? 아니면 그 배우를 사랑하는 건가? 뭐 그런 고민을 해가지고 좀 그런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저는 캐릭터를 보고 쾌감을 느낄 때는 뭔가 그 캐릭터라면 의뢰해야 할 행동들, 옷차림, 성격 같은 걸 가지고 있고 보여줄 때 그 수행을 완벽하게 해냈을 때 저는 엄청 쾌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게 동일시의 감정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런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게 무엇이든 그럴 때 엄청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뭔가 어떤 캐릭터나 배우를 좋아할 때 되게 그거랑 구분이 안 될 때가 진짜 많아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동일시도 되게 잘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거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런 게 좀 구분이 안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게 너무 유아적인 단계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래서 좀 반성하자, 거리를 두자 막 이런 생각을 혼자 막 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약간 그 관계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저한테는 대상으로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의 약간 무라일체 같기도 하고 막 이 사람의 이 재능을 내가 가져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만약 내가 그럴 능력이, 그런 초능력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서 마음에 드는 이 부분을 내가 가져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근데 그걸 내가 가질 수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있는 그걸 좋아하는 거인. 그래서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좀 사람을 좋아할 때도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친구들한테도 되게 좋은 부분이 있으면 많이 담고 싶고 되게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를 좋아할 때 근데 그거를 그게 되게 결국에는 나르시시즘으로 돌아온다는 회귀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에겐 미안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정말 뭐라고 그게 그 사람을 그냥 닮고 싶은 건지 이 좋아한다는 게 뭔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근데 톰의 경우는 좋아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격을 좋아한다라기보다는 공존할 수 없는 좋아함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꿰차고 싶은 그 자리를 그러니까 자리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서 그 맞아. 자리를 너 아니면 내가 가져야만 하는 그런 싸움처럼 전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게 막 엄청 욕망,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음. 뭔가 감정적인 면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궁금하다면 속편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리플리의 생애를 다룬 이야기라든지. 근데 뭔가 저는 그 리플리의 좀 이상하지만 1권을 안 읽고 3권을 읽었었는데 3권만 읽은 소감은 그걸 읽어도 리플리의 내면은 알기가 힘들어요. 심리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뭔가를 느끼는지 뭐 이런 거는 전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 왜 궁금해할까요? 나오지 않아서? 근데 뭔가 을에 심리적으로 원인이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매력일까요? 이 사람의? 근데 뭔가 스타일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면서 매력적인 것일 때 스타일이라 부르는 것 같은. 근데 저는 원인을 알고 싶지 않고 그냥 너무 멋있어요. 저도 맞아요.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을에 궁금해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면 고독과 암흑가의 세 사람도 봐주세요. 네. 저는 스타일 얘기하니까 그 영화 보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그 리플리가 항상 그 베이지색 면바지에 셔츠 하늘색 셔츠인지 그 색깔은 잘 기억이 안 나는 여러 가지 셔츠를 입는데 그 차림, 그 착장이 너무 완벽했어요. 진짜 너무 빠지는 데가 솔직히 없는 것 같아. 피지컬로서. 맞아. 저는 그 고전 스타니까 말하자면 되게 막 부리부리하고 그런 약간 느끼한 그런 미남일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 영화 처음으로 알랭드롱 영화 본 거라서. 근데 너무 그냥 정말 모던한 요즘 시대의 트렌디한 아이돌이나 모델을 했어도 될 만한 정말 그리고 몸도 막 우락부락한 근육질도 아니고 너무 정말 모델 핏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정말 앞서갔다. 만족스럽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응? 제가요? 네. 정말. 맞아. 그런 약간 것도 하나의 흥미로워. 상품 같아. 되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되게 막 그런 상품을 향유하는 그런 순간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는 방식도 되게 그런 거, 그 비슷한 것 같아요. 리플리가 뭔가 자기를 바꾸는 방식, 가꿔가는 방식이랑 우리가 리플리를 볼 때 느끼는 심리적 만족감 그런 게 비슷한 맥에 있는 것 같은. 맞아. 어쨌든 가만히 있진 않아요. 뭔가 더 나은 걸 찾는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아까 사실 저희가 리허설 할 때 했던 얘기도 재밌었어요. 그 손민수에 대한 이야기. 맞아. 그러니까 어떤 걸까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손민수 얘기. 그러니까 요즘은 누군가를 따라하는 사람에게 손민수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치즈 인 더 트랩이라는 웹툰에서 비롯된 거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 근데 처음에 이 맥락 속에서는 되게 나쁘고 주인공을 힘들게 하는 거여서 손민수 한다 하면 되게 나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요즘엔 손민수 하다 보니 그냥 누군가의 뭔가를 따라할 때 그냥 손민수 한다. 손민수 할게요. 이 부분은 손민수 할 수 없네. 약간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사실 진짜로 뭔가 이 60년대보다 자본의 양이 늘어나서 그런지 그런 거겠지만 그럴 텐데 뭔가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따라하기도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사실 이 영화가 될 만큼 별로 큰 일도 아니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따라하고 그렇게 따라함으로써 나의 개성을 만들어내면서 사는 거고 그것도 되게 쉬운 거고 근데 그거를 뭐랄까 이제 하나의 정체성으로 하나의 정체성을 대체하는 것도 아닌 그냥 한 사람 안에서도 컨셉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리고 하나의 컨셉만 그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뭔가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만큼의 취향이 축적돼서 많은 걸 찾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손민수 할 수 있는 범위의 제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손민수 하면 안 된다? 근데 라는 게 뭔가 어떤 사람의 취향이나 스타일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그 사람한테 고유할 경우에 그걸 따라하면 뺏는 것처럼 맞아. 그럼 되기도 리플리가 하고 되는. 그럼 풀리고 그리고 많이들 하는 걸 그냥 그 사람이 했다. 근데 나도 그 사람이 한 걸 보고 한다. 왜냐면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거고.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따라한 대상이 사라지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 맞아. 그 원본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시즈 인더 트랩 원작에서 보면 그 손민수를 홍설이 되게 약간 소름 끼쳐 하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되려고 하니까 그런 네. 요즘의 맥락은 손민수는 전혀 달라졌지만 그것과 뭔가 약간 원본이 있고 그걸 인정하는 쪽에 가까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내 스타일이 근본이 있으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원본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럼 좋아하는 게 있어야지 나도 있는? 좋아하는 대상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 감정도 있고 그래야지 만들어지는 내가 있고 그건 원본과 다르고 그런 게 재미있어요. 요즘은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 가치가 더 높아지니까 내 하입이 높아진다고 하던데 일부러 다 드러내잖아요, 자기 자신을.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막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고 플렉스하고 그러니까 나를 따라하는 것도 근데 그거는 네가 아무리 나를 따라해도 내가 가진 결정적인 부분 그건 돈이겠죠. 그거는 따라할 수 없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일지 그냥 별로 거침없는 것 같아요. 이제 녹음 자체는 4분, 시간이 4분 남았는데. 어머.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 다시 보기 코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 각자의 영화관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영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가 각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일단 제가 이 영화를 하자고 하기도 했는데
이 리플리 캐릭터에 대한 매혹 같은 거는 없는데 되게 신기한 게 이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그 다른 영화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확실히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는 저한테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 저한테는 알랑들롱의 리플리가 꽤나 만족스러웠고 네. 저는 솔직히 맷 데이먼의 리플리를 빼면 나머지 리플리들은 다 지금 좋아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또 그 리플리를 다 되게 스타 배우들이 하는 것도 놀랍고 예를 들면 뭐 말코비치도 정말 유명한 배우고 데니스 호퍼 같은 경우도 당시에 유명한 배우였고 뭐 맷 데이먼도 당연히 그렇고 알랑들롱은 물론 그렇고 그런 지점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더 머릿속에서 혼자 비교를 하면서 즐기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가지고 사실 이번 녹음에서 그 정도 너무 놀라워요.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네. 저는 약간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그런 따라하고 좋아하는 게 생기고 그걸 또 사고 입고 사진 찍고 올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또 보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서 그런 손민수템 뭐 어떤 아이돌의 손민수템 리스트 이런 거 막 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재밌어서 뭔가 이 영화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줄은 되게 몰랐어요. 근데 태양은 가득히 말고도 다른 영화들을 보면서 저는 막 어떤 영화 속 캐릭터의 스타일이 너무 멋지다 하면 캡처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의 욕망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뭔가 그 코스튬을 디자인한 사람이 누군지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뭔가 그런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들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에 더 뭔가 관심이 있다는 걸 계속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저한테는 99년도 리플리가 더 저한테는 흥미로운 이야기이긴 한데 60년 리플리는 정말 그야말로 멋진 범죄 이야기에 조금 더 가까운 얘기인 것 같고 근데 보면서 그냥 제가 예전 같았으면은 저 부자들 저 백인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다 요즘에 의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저 시대 때 저랬구나. 그리고 뭔가 이게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특히 60, 70년대 그 서구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표현되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뭔가 그런 성적인 관계나 욕망이나 밀고 당기기 하는 것들이 그냥 그 시대의 풍이구나. 요즘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것과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딱히 특별히 이 영화에 대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저한테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고 오늘 녹음은 어떠셨나요? 오늘 녹음은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되기에 대한 탐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태양은 가득히 고마운 영화. 재밌는 생각거리를 많이 던져주었어요.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